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연상이고 저희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딱히 저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저와 남편은 좀 더 부부관계를 즐기며 살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큰형님 댁에 아들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려도 너희 삶이니 너희가 행복하게 알아서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금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1년에 2번은 꼬박꼬박 미국에 한두 달씩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제가 욕구가 많은 편이라 남편이 없는 시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결혼 전 필라테스 요가 강사를 하다가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여서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얼굴도 나쁘지 않고 몸매도 좋은 편이라 예전부터 남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남자를 만나볼 수 있었고 반면에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하던 범생이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남자에게 정착하고 싶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금술도 좋고 나이 차이도 적어서 어떨 때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아이도 없고 일이 없다 보니 시간이 평소에 많이 남아요. 혼자서 수영도 하고 요가도 다니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남편이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골프나 자전거를 타거나 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1년 중에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긴 남편 직업 특성상 남는 시간 대부분을 혼자 보내야만 하고요. 그럴 때마다 쌓여있는 기분을 해결한 혼자만의 해소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드라이브예요. 제 차는 현재 결혼 전 남편이 타던 6년 된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남편도 저도 차를 좋아해서 남편은 결혼 후에 조금 무리해서 외제 스포츠카 브랜드의 SUV를 구매했어요. 평소엔 남편이 타고 출퇴근을 하지만 남편 출장 중엔 오로지 제 차가 되는데요. 저는 혼자 드라이브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남편 없을 때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요. 이건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이 출장을 가고 혼자서 이것저것을 하며 지내다가 문득 또 답답해져서 남편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바다도 보고 싶고 해안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싶어서요. 저는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갔다가 7번 국도를 타고 속초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평일이라 차도 많이 없어서 마치 전세 낸 것 마냥 즐기며 운전하고 있는데 뭔가 퍽 하는 불길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한번 퍽 하는 소리 뒤로 턱턱턱턱 뭐가 걸린 듯한 불쾌한 소리가 나서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확인해보니 앞바퀴에 굵은 나사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바람이 계속 빠져버릴 것만 같아서 황급히 근처 카센터를 찾아서 가기로 했어요. 큰 동네는 아니지만 카센터가 있기에 찾아갔더니 젊은 남자 사장님과 그보다도 더 어려 보이는 남직원 2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타이어 펑크가 난 것 같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떼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사장님은 사모님 좋은 차 타고 다니시네요 하는 너스레와 함께 타이어를 여기저기 살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심각한 표정으로 타이어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제 차를 리프트에 올려서 바퀴를 빼곤 여기저기 빼시더라고요. 한참을 이것저것 살펴본 뒤에 바퀴만 문제가 아니고 휠 안쪽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타고 다니다간 휠이 깨져버릴 수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제 차가 수입된 차라서 이 동네엔 이 휠이 없고 속초에 나가야만 휠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퀴에 커다란 나사못이 박힌 차를 타고 속초까지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시간도 오후가 지나가고 있어서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사장님께서는 직원분께 자기 차키를 주시면서 나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너가 속초에 가서 제 차에 맞는 중고 휠을 사오라고 시키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냥 걱정 반 두려움 반인 기분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타주시고 일하시는 와중에 오며 가며 말도 한 번씩 붙여주셨어요. 그날은 봄이었는데도 낮엔 꽤나 더웠습니다. 사장님은 밖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일을 하셨는데 탄탄한 몸과 구릿빛으로 검게 태운 피부에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대기실에 있던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슬슬 지겨워지려고 하던 찰나에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 직원분이 중고 휠을 구했다고 가격은 이 정도 선이고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셔서 저야 뭐 이 상황에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그럼 공인비는 받지 않고 타이어 수리와 장착을 해드리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카센터에 간 지 2시간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직원이 돌아오려면 1시간도 넘게 걸릴 것 같다시며 자기는 저녁을 먹을 건데 같이 시켜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사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시간이 늦었으니 식사를 하시라고 하시며 근처 식당에서 백반을 2인분을 주문하셨어요. 주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사가 도착했고 저와 사장님은 대기실 한켠 테이블에 상을 차리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주변도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저 말고는 다른 손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어색했는지 사장님께서 계속 말을 건네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사장님이 나이가 저보다 1살 어린 걸 알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기술을 배워 일찍 카센터를 열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를 듣게 되니 기름때가 묻은 검게 그을린 얼굴 뒤에는 정말 제 또래 친구들 같은 표정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시느라 대단하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유부녀만 아니었다면 한 번쯤은 연락처도 얻어내고 밖에서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놀라고 불안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배도 부르고 마음이 놓이니까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지루하게 기다리는 것도 지치고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꾸벅꾸벅 졸고 있자 사장님이 오셔서 얇은 담요도 한 장 덮어주셨어요. 사장님은 그 직원이 올 때를 기다리며 정비소 간판 불까지 끄고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느껴지는 손길에 잠에서 깼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장님이 제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순간 잠에서 깬 척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깐 고민하다가 헛기침을 해서 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자 사장님이 화들짝 놀라며 다리를 만지던 손을 치웠습니다.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제가 더 대담하게 나서기로 했어요. 왜요? 저한테도 혹시 뭐 고장난 곳이라도 있나요? 제 말을 들은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못 고치는 곳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고 우리는 서로의 끌리는 마음을 확인했어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직원이 부품을 싣고 도착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고휠 가격만 받으시더라고요. 속초까지 다녀오시기도 했는데 수고비라도 더 드리고 싶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더 이상 여행을 이어가는 건 무리라고 판단하고 그 길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네요. 여행 중에 큰일을 당했지만
그래도 마음 따뜻한 분을 만나서 큰 도움을 받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2주 후에 남편이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지하 주차장에 뛰어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리 봐도 당한 것 같다고 예전 휠이 지금 바뀐 이 휠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다고 하면서 그 카센터가 어딘지 연락처를 당장 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전화로 씨름을 했지만 예전 휠은 이미 폐품으로 팔아서 찾을 수가 없다는 말만 듣고 포기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내가 당한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달 전 일이네요. 아니 정말 저는 그 친절함과 따뜻함에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 정말 제가 눈탱이에 맞은 게 맞을까요? 그때 그 카센터 사장님은 정말 그러실 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날 우리가 통했다고 느꼈는데 그저 한 번의 불장난으로 끝나버린 사이가 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희 동네 일대가 전부 뒤집혀진 엄청난 일을 말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홀아버지 밑에서 장녀로 컸습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방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막내 동생이 3살 되었고 제가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무척이나 애처가 있었던 아버지께서 엄마의 부재 이후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어요. 술로 매일 지새우기도 했고 저희를 버리다시피 방치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맡겼죠. 그런데 할머니마저 건강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빠의 손길 아래에서 다시 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떠나신 이후부터 정신을 차리셨어요. 저희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리어카에 양말을 싸게 떼어서 그걸 끌고 다니면서 팔며 살았어요.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 때 놀림을 많이 받으며 컸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 덕에 제가 배짱이 생겼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남한테 무시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성격이 되었습니다. 양말을 팔던 아빠는 그 미천을 가지고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셨어요. 길거리에서 정말로 작은 천막치고 음식을 파는 건데도 그런 포장마차 자리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몇백만 원이었지만 저희 식구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몇백 원짜리 양말 팔아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드니 아빠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포장마차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였죠. 아빠는 남자였지만 음식 솜씨가 끝내줬거든요. 떡볶이며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정말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고 항상 비법 재료가 들어가서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독특한 맛을 내면서 중독성 있는 음식들을 항상 만드셨어요. 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계속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지만 솔직히 정말 너무나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포장마차가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아빠가 자릿세를 주고 포장마차를 한 건데 그 골목에 소위 깡패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장사가 끝날 때쯤 자릿세를 내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5만 원 어치도 팔기 힘들었던 아빠에게 3만 원을 자릿세로 내라고 하니 아빠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다가 어느 날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되기도 하고 저희를 꼭 껴안고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도저히 못 버티겠는지 결국 포장마차를 접고 그 물건들을 다시 집안에 들여놓았어요. 그때 아빠가 정말 힘드셨나 봐요. A4 용지 4장에 걸친 유서를 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걸 발견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고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서 아빠가 발견되었고요. 그 유서를 통해서 그간 아빠가 얼마나 깡패들에게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했고 억울하게 돈을 벌었는지 알게 되었고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아빠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피어난 것 같아요. 941생으로 목숨을 구한 아빠는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셨습니다. 토끼 같은 딸들을 두고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한 아빠는 다시 한번 포장마차를 시작했죠.
이번엔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외진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외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처음 1년간은 돈 벌기보단 그냥 적당히만 하자 하셨고요. 아빠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냥 아예 손님들에게 떡볶이, 어묵 등등을 그냥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맛이라도 보시라고 돈 안 받을 테니 맛 좀 보고 평가해달라고 하면서요. 사실 아빠는 음식 남는 게 아까우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음식을 덜 버리고 손님들 배로 채우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게 완전 대박 마케팅으로 통한 거였습니다. 아빠의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아주머니, 초등학생들이 전부 줄을 서서 아빠의 분식을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빠는 붕어빵도 같이 들여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아빠가 최초였을 거예요. 붕어빵에 팥만 넣는 게 아니라 슈크림, 화이트 초콜릿, 밀트 초콜릿, 크림 등등 넣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나서 아빠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셨고 붕어빵 기계를 담당하는 알바생까지 둘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사가 대박이 나고 딱 3년 뒤에 저희 가족은 곰팡이 냄새가 쾌쾌하게 퍼지는 지하방에서 작은 방이 2개가 달린 빌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내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을 매일같이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갈 때쯤에는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의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수의 관련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렇게 아빠에게 짐이 안 되려고 대학 다니면서 과외도 6개씩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 다 하는 연애는 꿈도 안 꿨고요. 그렇게 공부하고 알바하고 취업하고 학자금을 갚다 보니 27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빠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너무 나 있었고 이제 그만 일을 쉬어도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말했죠. 아빠, 이제 좀 쉬면 안 돼? 너무 달려왔잖아. 그리고 포장마차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나 너무 속상해. 라고 하니까 아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원아, 아빠는 이제 돈 때문이 아니라 아빠 포장마차 찾아와주는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 아빠 포장마차에서 분식 먹고 수다 떨고 하는 것이 나중엔 다 추억이 될 텐데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아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란다. 그리고 아빠는 이 일이 참 좋다. 여기서 일하면 사람 사는 냄새도 나고 나 없으면 독거노인분들, 노숙자분들 뭐 먹고 살려나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께서는 돈이 없는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분식을 나눠드리고 끼니를 챙겨드렸거든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아빠는 길거리 장사한다고 무시당해도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참 감동이었고 존경스러웠어요. 그러다 제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첫 연애였고 나이도 적지 않아서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치대를 갔으니 말이죠.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예전부터 귀가 참 얇으셔서 이것저것 일 버리고 투자하다가 집을 다 날려서 가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공감대가 있으니 말도 잘 통하고 뭔가 모성애가 생기면서 계속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양가 부모님에게 말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커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하며 바로 결혼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남자친구 어머니셨어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이 치과 의사 아들이 왜 수의사랑 결혼해야 하냐고 그거 그냥 동물 뒤치작거리나 하는 거 아니냐고 하며 엄청 반대를 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이 치과 의사니까 최소한 같은 치과 의사 아니면 의사 며느리를 원하셨나 봐요. 눈이 높으셨던 거였죠. 그러다 저희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고 어머니께서 남친에게 물어봤나 봐요. 남자친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을 못했대요. 분식집 한다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머님이 막 화를 내고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 분식집 한다고 실토한 거였죠. 당연히 어머님이 눈 뒤집어지고 아들한테 미쳤냐고 왜 그런 근본 없는 집안에 장가를 가려고 하냐고 하며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저희 아빠 포장마차를 아셨는지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이 결혼 절대 안 되니까 따님한테 똑바로 알리라고. 이 말을 하러 가기 위해서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 끝나고 아빠 포장마차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아빠의 포장마차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지? 싸움 났나 싶은 마음에 허겁지겁 달려갔죠. 그런데 그 포장마차 앞에 어머님이 쓰러져 있고 아빠는 얼굴에 계속해서 생수를 뿌리고 있었어요. 아빠한테 달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이따가 설명하겠다고 하며 얼굴에 차가운 물을 뿌려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와 경찰차가 왔고 쓰러진 어머님과 저희 아빠를 모시고 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죠. 병원에 간 아빠는 왼쪽 위아래 턱 쪽에 1도 화상 판정을 받고 간단하게 처치를 하고 그 뒤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빠는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팔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모피코트에 빵모자에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매단 한 여자가 갑자기 포장마차에 와서 반말로 막 화를 내며 말했답니다. 당신이 내 아들 만난다고 하는 여자 아빠 되는 사람인가 보네. 참나. 어떤 정신으로 이딴 집구석에 장가를 가려고 했는지 이 자식이. 다름이 아니라 그쪽에서 결혼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던데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 결혼 허락 못하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혼잣말로 이딴 포장마차 하는 집안 주제에 어디 의사 사위를 탔네. 허드렛 일 하는 주제. 하면서 욕을 했답니다. 아빠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옆에서 분식 포장 기다리시던 할머니랑 손님들이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했나 봐요. 당신이 뭐 그렇게 잘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 찾아와서 면박을 줘요. 결혼 반대할 거면 아들 통해서 말하면 되지. 왜 사돈 아직 되지도 않은 사람 일터까지 찾아와서 오바 육갑에 유난을 떠는지. 하며 욕을 하니까 거기서 시비가 붙었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던 복덕방 아저씨도 한 마리 거둔 거죠. 포장마차 한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아요. 치과 의사가 평생 잃어도 못 벌 돈 이 양반은 다 벌어놔서 이쪽 재개발 아파트로 야무지게 다 사놔서 알부자인데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나요? 어머님이 거기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돈 이야기를 하니까 열등감에 터져서 막 증명해보라고 소리치니 아빠가 화가 나서 밑에 보관하고 있었던 며칠 전 계약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복사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답니다. 원래 그걸 집안 장롱에 보관해놔야 하는데 며칠 동안 짐을 집에 못 가지고 가니 가방에서 서류가 그대로 있었던 거였죠. 어머님 그거 보고 고작 포장마차 하는 주제에 이런 비싼 아파트 어떻게 샀냐고, 다 사기 아니냐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위에 있던 음식들을 손으로 집어서 막 내동댕이 치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게 다 돈이고 사먹는 음식인데 손으로 집으니까 아빠랑 손님들이 화가 난 거죠. 옆에 있던 아줌마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팔뚝을 붙잡으려고 하자 어머님이 그 뜨거운 국물을 국자로 퍼서 아줌마더러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손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자 어머니가 이성을 잊고 그 국자에 있던 어묵 국물을 아빠 쪽으로 뿌렸고 아빠는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진 거였죠. 어머님은 계속 화내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갑자기 픽 쓰러지셨고 그때 119와 경찰을 손님들이 불렀고 때마침 제가 와서 현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정말 뒷목이 뻣뻣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열이 받고 뭐 하는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아빠한테 말했죠. 이거 영업 방해죄랑 상해랑 전부 해서 싹 다 고소해버려요. 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고 하며 또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했죠. 아빠,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나 다시는 아빠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난 너가 정말 좋지만 결혼 엄두도 안 나고 나 솔직히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너한테 욕 퍼붓고 싶은데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꼭 참는 거야. 그러니까 붙잡지도 말고 더 이상 연락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요. 전화 끊고 엉엉 울었죠. 그런데 남친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였습니다. 우리 아빠 직업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머님은 끝까지 사과 연락 한 번 없으시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 생각보다
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돈에 집착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는데 자기보다 못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수억짜리 아파트를 산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아무리 열받아도 그렇지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이었더라고요. 편집증 증상 때문에 그런 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남들보다 화 잘 내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제가 그걸 모르고 시집 갔으면 얼마나 끔찍했겠나요. 그냥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었죠. 결국 어머님이 벌금형으로 끝날 뻔한 일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지만요. 하여튼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 겉모습만 보고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빠가 길거리 장사를 하시긴 하지만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기부도 정말 많이 하시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 항상 챙겨주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천대받는 모습을 보면 딸인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네요. 그래서 더더욱 저도 편견 없는 눈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더욱 그러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조금은 더욱더 따뜻해지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하고 1년은 그냥 신혼을 즐기자는 마음으로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험과 나기도 시도는 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그 이상의 아픔도 있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더군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서 사실 시댁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서 도움을 받지 않고 있지만 그것보다 부모님들도 아이를 원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무런 이상 없고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으니까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남편은 아이 없으면 어떠냐고 그냥 둘이서만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아이를 좋아하면서도 저를 위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남편을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와 동갑내기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시부모님들이 워낙 성품이 좋으신 분들인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저희 시부모님 자랑도 좀 하고 가야겠어요. 두 분 인자하시고 저희 삶을 존중해주고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시키지 않으세요. 사연들을 보면 많이 놀랐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시부모님들 참 좋으신 분들이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어디에 복이 붙어 있는지 몰라도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것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저희 시댁에 조용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제가 행여나 임신에 대해 부담을 느낄까봐 전혀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는데 한 사람인 동서가 수시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저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시부모님을 생각하면 내가 큰 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더 잘하고 싶어서 잘해드리면 가 시집온 동서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형님, 제가 형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묻더군요. 동서가 결혼하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서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가까워져 볼까 하고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동서가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하고픈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형님은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애를 쓰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옆에서 보기 안쓰러워서요. 형님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기 못 낳으셔서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더군요.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살피면서 말을 꺼내야 하는데 우리 동서는 생각이 없는지 기가 막히게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난 아이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동서처럼 무언가 바라면서 대가를 바라고 효도 안 해.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어머님 아버님 색안경 끼고 안 봤으면 해. 내가 잘한다고 잘해주시고 못한다고 못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야. 하니까 한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한테 형님처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 주변에는 부모님 재산이 많거나 무슨 잘못을 했거나 이럴 때 형님처럼 잘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시댁에 1년에 서너 번 보고 살아요? 동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참 어이가 없고 나이를 허수로 먹었나 싶더군요. 적은 나이도 아닌 30이나 먹었으면서 하는 말이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한 소리 더 했습니다. 동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 게 뭐가 중요해. 남들 인생이야. 그렇게 사는 데에는 동서 말대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 동서, 그분들하고 벽 쌓고 살 정도로 무슨 일 있었어? 없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비교하지 말고 재지도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형님, 솔직히 저한테만 말해봐요. 형님이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동지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요. 저는 어머니 저럴 때 보니까 너무 어머님 생각대로 일 처리해서 너무 화가 나서 말했는데 되려 별일 없이 군다고 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어머님 이상하죠? 하고 저와 이제 어머님 흉을 같이 보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동서, 나는 어머님 흉 같이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흉도 있나 모르겠다. 칭찬을 해드리면 몰라도 나랑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애미야, 너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뜬금없는 어머님 질문에 황당해서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하시고 뒤 도르시더니 안 되겠는지 다시 말씀을 하시더군요. 서로 오해가 있으면 그때 풀어야지. 그냥 담아두면 서로 병이 되고 안 좋으니까 말해야겠다. 아까 작은 애가 집에 가기 전에 그러더라.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억지로 우리한테 애쓰는 것 같다고. 나 그 소리 듣는데 너한테 서운하더라. 너 혹시 작은 애한테 뭐라고 했니? 하는데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 이간질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에게 어머님, 저 누구예요? 절 몰라서 동서 말에 흔들리셨어요? 어머님, 저는 한 번도 부모님께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맹세코 절대로 거짓으로 대하지 않았고요. 되려 제가 더 서운해요. 어떻게 동서 말에 흔들려서는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을 하고서는 미안하다 하시면서 잠깐 당신의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오해가 생길 뻔한 것을 그날 풀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동서 말만 듣고 입을 닫으시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있었다면 저는 어머님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께 당부의 말도 했습니다. 행여나 동서가 어떤 말로 거짓말을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도 많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서가 보니까 말을 잘 옮기는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제가 혹시라도 시어머니에 대해 약간의 서운함을 얘기했다면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솔직히 어머니에 대해 100%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왜 서운한 게 없겠어요. 있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낼 정도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건 마저도 순간 말했다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동서로 인해서 망가져 버릴 수도 있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께 대하는데 가식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역시 저한테 서운한 부분이 있겠죠.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넘길 것은 넘기는 것뿐인데 말이라는 게 거쳐서 들으면 오해 사기 딱 좋잖아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동서는 절대로 서운한 거라도 시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동서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고 선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동서는 또 다른 사건으로 집안을 또 시끄럽게 했어요. 저희 시댁은 그리 못 사는 집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넘칠 정도로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아버님의 친구 도움으로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쏠쏠하게 돈을 버시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동서가 가만히 있을 인물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저한테 뭐 하러 잘하려고 하냐고 동질압시고 하던 동서가 완전 180도 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이 밥 먹자 하면 다음에 간다고 하고 시댁에 안 간다고 했던 동서가 지발로 그것도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린다는 것이 무슨 속셈이 있구나 했는데 재산 상속 받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면서 시어머니가 감기로 누워 계시면 병간호 해드린다고 들렀다네요. 그리고는 동서가 너무 기가 막힌 말을 시부모님에게 했답니다. 동서가 그간 쌍둥이를 낳았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육아에 들어가는 경비를 보태달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집도 자가로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대놓고 돈 달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서처럼 저러나 싶더군요. 정말 뻔뻔한 여자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하더군요. 어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랬다네요. 어머니, 형님도 안 낳는 손주를 그것도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저한테 고마워서라도 뭔가 크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했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어머니가 누가 애 낳으라고 했냐? 아, 네가 좋아서 낳았고 감사하게 둘이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그걸 나한테 대가를 바라니? 누가 못 낳는다고 너보고 낳으라고 했니? 하자 동서가 어머니, 솔직히 형님 애도 못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시키지 않고 떡하니 아들을 낳았잖아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어.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바라니? 내가 너 보고 아들 손자 다 달라고 애원이라도 했니? 그리고 내가 너 애들 낳고 가만히 있었냐?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있는지 모르겠다만 내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보증금이라고 5천이나 더 해줬잖니. 그것도 부족해? 욕심 좀 버려라. 우리는 땅 파서 돈 나오니? 아버지가 주식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그 소식 듣고 일어나 본데 김칫국 그만 마시고 돌아가 재미 봤자 그 전에 날린 거 다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어. 어머님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 소리하고 가더랍니다. 어머님, 저 속이지 마세요. 소식 다 듣고 했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저 포기 못해요.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도 시댁에 김치를 가지러 갔다가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인사도 없이 싸가지 없는 것이 그냥 지나가길래 남편이 한 소리 했답니다. 재수씨, 인사는 하고 삽시다. 그러자 건성으로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게 건성으로 흔들고 바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네요. 저희 남편이 동서 하는 꼴을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서방님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방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에 독이 올라서는 자기 아버지한테 돈 뜯어서 집 살 거니까 형은 싫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 동생의 행동을 그냥 보고 있을 남편이 아니어서 서방님을 훈계로 한 대 쳤답니다. 나중에는 둘이 치고받고 해서 경찰서까지 갔다더군요. 서방님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 내막을 들어보니 서방님이 그랬다네요. 동서가 아버님한테 돈 뜯어오지 못하면 이혼 준비하라고 애들도 다 주고 가버린다고요. 그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동서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해요. 동서도 서방님이 움직임이 없어 보이니까 행여나 그 돈이 저희한테 다 갈까봐 서둘러 시댁을 찾은 거였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돈이 뭐라고 형을 치고 아버님을 협박하고 아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서방님과 동서를 불러서
절대로 시부모님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산은 안 준다고 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쓰고 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은 돈을 사회에 기부할 거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같은 것들한테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 사회에 기부하고 간다고 했답니다. 괜히 재산 남겼다가 형 괴롭힌다고 다 쓰고 가신다고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이혼할 거면 지금 당장 하라고 했답니다. 애들이 뭘 모를 때 그냥 나가라고 했다네요. 그러자 동서가 무릎을 꿇고 아버님 바지를 붙들고 매달렸다고 해요. 동서가 저희 시부모님을 만만하게 봤다가 된통 당한 사건이었네요. 그 일로 인해서 동서는 그동안 시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던 것마저도 끝났어요. 욕심부리다 되려 쪽박을 찬 셈이죠. 지금은 동선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발걸음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오지 않더군요. 사실 저도 아버님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시부모님께 재산 저희들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여행도 다니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다 쓰세요 했습니다. 저희들 힘들게 하지 않고 즐겁게 사시다 가신다고 실버타운도 알아보고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좋다면 그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동서는 시부모님께 매우 못마땅하다고 시댁에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지도 않아요. 한번 서방님이 애들만 데리고 다녀갔네요. 저희 시댁은 이런 애물단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도 그날 이후로 뭔가 느낀 것이 있는지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갔어요. 지금은 남보다 못하게 지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가족이 이렇게 남보다 못할 수가 있네요. 돈에 눈이 멀어 이혼까지 생각한 머리 빈 저희 동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시댁에 오지 않아서 시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후기 남길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세상에 나쁜 시부모님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여우 같고 못된 동서도 있다는 것과 함께 남에게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